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이제 149페이지에 있는 공업지, 공업입지론인데, 공업입지론의 이제 대표적인 게 그게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이에요. 배버의. 얘도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업이 이윤을 올린다는 얘기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해서 이윤을 올리는데 배버의 가정은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비용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래쉬의 논리는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매출이 상품의 판매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래쉬의 논리는 이게 비용이면 걔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커져야 될 건 수익이.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판매 수량이 있죠. 이게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의 판매 수량이 많은 곳이니까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 거기가 어디겠어요? 시장. 시장이 공장에 입지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가산이 안 돼.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판매량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잖아. 하나는 무슨 비용? 최소 비용. 하나는 최대 수요. 그래서 배버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된 게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입지 단위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이 있죠. 그걸 입지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제품 생산하기 들어가는 비용 항목이 뭐 있겠어요? 원자재비, 인건비, 수송비, 세금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 인자라는 건 뭐냐면 입지 단위를 기준으로 특정한 장소에 입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그거를 입지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배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운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또는 인건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직접이익, 직접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배버는 뭐를 제일 중시했다? 색깔이 다른 애가 있죠. 운송비. 그 얘를 왜 중시했냐면 배버가 이 이론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운송 체계가 발달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으로 공급을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다? 운송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배버의 이론 중에서 배버의 이 입지인자 중에서 배버는 뭐를 제일 중시했다? 운송비.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배버의 이론을 낼 때 배버는 요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입지 이론을 전개했다는 맞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배버는 제일 먼저 최소 운송비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이 있죠. 얘네는 최소가 되어 있지만 직접 이익은 최소가 아니겠죠. 이건 뭐? 그래서 모든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러면 틀리는 거야.
세 가지 요인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업의 명칭이 바뀌어서 G댐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업이었고 D라고 시작했어. 옛날에 이 명칭은 T로 시작되는 경차가 있었고 지금은 얘네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응? M인가 뭐로 바뀌었잖아요. 기억 안 나네? 경차 본 적 없어요? 아, 경차를 안 타고 다니는군요. 나 중경차 이상으로, 세단으로? 그래. 옛날에 T로 시작되는 경차 있어요, 없어요? 네. 참, 그 대답 하나가 되게 힘들다는데, 좀 생각해봐. 얘네가 인천 그 부평 쪽에 생산 라인이 있었고, 남쪽에 창원에 생산 라인이 있었을 때, 어디서 생산하든 이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용 항목은. 그런데 걔네가 그 생산 라인을 여기다 뒀다고, 여기다가. 여기다 둔 이유는 여기서 생산해서 부산에서 선적해서 유럽 등으로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륙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는 이 항목을 비교를 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입지인자인데 그 중에 배보는 뭐를 제일 중시했다? 운송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시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그런데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돼. 근데 지역 간의 임금의 격차는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에다가 공장을 세우게 되면 여기는 인건비가 90만 원. 근데 여기는 인건비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공장이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인건비를 10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일로 이전하면 내륙송비가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개가 같아지면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인건비의 절약분이 추가되는 운송비보다 크면 공장은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등비용선이라는 게 있고 임계 등비용선이 있어요. 이 등비용선은 뭐냐면 기업이 공장의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운송비의 절약분을 따지는 게 등비용선이라고 그러면 얘는 절약하는 인건비와 늘어나는 교통비가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는 게 임계 등비용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가 작년. 이거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본 거를. 자, 150페이지 가면. 자, 거기 상단에 기출이라고 해서 조그만 글씨 있죠? 5번을 가면 임계 등비용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작년 시험에 언급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어요? 학개론의 맹점이 뭐냐면 들을 때는 이해가 돼. 저문을 나가면 다 까먹어. 오늘 뭔가 좋은 거 갖고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돌아오면 또 알려주니까 그럼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올해 합격하고 싶으면 선생님에게 많이 물어봐야 돼. 선생님이 물어보는 걸 아끼면 손해인 거야. 응? 본인이 많이 물어봐야 나중에 이세한테도 정확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건 가서 물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응? 확실하게. 그래서 다 합격을 해. 전원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바닥을 떠주기를 바라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길게 있으면 한 2, 3년 있으면 이제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배보의 이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루시의 최대 수요를 이론이라고 그 밑에 나와 있죠. 제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겠어요? 최대 수요니까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기업의 이윤이 커질 거 아니야. 그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시장 중심지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통합이론이라고 또 나오죠. 통합이론상에서는 나중에 아이사드의 요소 대체 원리라든가 스미스의 준차적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로 알려줄 거야. 지금은 얘네가 기준이니까. 걔네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다 더 추가로 얘기해줘요. 뭐 할 때? 심화할 때. 명색이 심하니까 거기까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 막 버려.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공업지 입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배번은 3대 인자 중에 뭐를 제일 중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야지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공장의 성격상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도 있고 시장에 입지했을 때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보가 만들어낸 게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 배보가 만든 거예요, 배보가. 그래서 이 원료라는 것도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 편제 원료가 있어요. 자, 보편 원료라는 거는 시장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있죠. 물이나 공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제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 있죠. 석회석이나 철광석이나 석유나 이런 애들이 무슨 원료? 편제 원료라고요. 순수 원료라는 것도 있어요. 순수 원료. 자, 그 다음에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과서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료 지수이면 뭐냐면 제품 1톤 있죠. 1톤이 기준이야.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편제 원료 중량의 크기를 지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료 지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얘기는 제품과 원료의 중량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러니까 얘는 중량이 불변인 거예요. 불변일 때는 자유입지예요. 왜냐하면 자, 배버가 얘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송비 있죠. 운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원료하고 제품의 무게가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디든 입지하더라도 운송비 부담이 같아지니까 자유입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이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응? 자, 참고로 분모하고 분자가 같으면 1이죠? 지금 1보다 크죠? 그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를 투입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100을 만들어야 될 때 얘가 110이면은 110을 투입해서 100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량이 커져요, 줄어들어? 줄어들 거 아니야, 중량이. 그러면 자, 원료 산지가 있고 여기 시장이 있다 그러면 원료가 110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서 무게를 줄여서 보내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걸 여기로 끌고 가서 여기서 100을 만드는 게 낫겠어? 줄여서.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는 애 있죠? 걔는 원료 제한적인 산업이다 이거예요. 원료 산지에 입자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업이 시멘트 산업이야. 시멘트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러면 시멘트 1000kg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을 1000kg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제품이 만들어진 거서 중량이 감소돼서 무게가 줄여지니까 여기서 줄여서 보내는 게 유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제품을 갖다가 100을 만들 때 투입하는 애는 얘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량이 증가하는 애들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중량이 증가되는 애들은 어디에? 시장 지향적인 입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콜라 만들 때 있죠. 원료가 원액이잖아. 그러면
콜라를 만약에 100리터를 만들 때 원액은 10리터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의 10리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추가해서 100리터 만들어서 보낼 때보다는 10리터를 끌고 와서 여기서 100리터 만드는 게 훨씬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내가 이해하면 안 해도 되지. 무슨 말이 있는지 알게 되면. 이거 우리가 이제 글자를 따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원이라고 해요. 구조조정할 때 감원. 그 다음에 주식이 거래되는 걸 증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교 믿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외웠어. 감원 뭐 그냥. 근데 원료지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원료지수 모르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우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내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얘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외우고 이렇게도 외우고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더 빠르잖아. 나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출제자들은 두 개를 같이 물어봐요. 중량이 감소하 원료지수가 1보다 크거나 중량이 증가 이렇게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하면 공업지 입지 선정에서 원료 지향령과 시장 지향령 두 가지가 박스로 대비가 돼 있죠.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 배번은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으니까 수송비의 관점에서 원료 지향적이냐 시장 지향적이냐를 구별해 준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집에서 한번 또 읽어봐야 돼요.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요? 우리 오늘 처음 남은 사람은 남아서 공부하고 하네?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 2월 달부터? 아니, 이따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서 공부하기 만만치 않을 텐데. 독서실. 독서실. 굳이 왜 돈을 들여서 독서실을 가냐, 이거. 여기서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독서실 말고 여기서 공부하고, 부인한테 간단한, 또 도시락, 간단하게 먹을 거 해갖고, 남아서 계속 공부해야 반 분위기도 계속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고, 계속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에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심지어 한번 부인도 오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와서 쫙 해가지고. 박찬영, 남친에게 그런 것을 힘들자고 데리러 오라고 그래. 내가 몇 시에 여기 공부하다 몇 시에 갈 테니까 데리러 오든가 아니면은 간식거리라도 싸갖고 와갖고 조공이라도 하달라든가 그걸 해야지. 그지 외조를 해줬다고 얘기하지. 왜 말로만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만 해봐야 뭔 도움이 실적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가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내가 이제 여기 수원 쪽에서 강의할 때 거기 남부역에서는 젊은 26 먹은 그 처녀가 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남친이 S전자에 근무하는 연극 근무하는 친구인데 저녁마다 데리러 와요. 저녁마다. 빠짐없이. 물어보니까 다른 날도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다가 옷 갈아입고 가서 여친 픽업해가고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집에 가서 있다가 끝날 때 되면 또 데리러 온다는 거야. 내가 자주 봤어요. 1층에서. 근데 그 남친이 뭐랬냐면 5년을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 얘기했대. 5년. 합격할 때까지 5년은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케어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러면 그런 예가 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굉장하죠. 이게 그 저희가 아마 그의 직장 다녀서 1차 먼저 하고 2차 못 따랐는데 1차는 합격했어. 그 정도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뿌듯하겠어.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리면 남친이 거기서 쭉 서 있어. 내가 하도 그래갖고 1층 추우니까 올라오라고 그랬다고. 웬만하면 옆에 앉아서 수업 들어도 된다고 부러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리고 기왕 공부 시작한 거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압박이야 생기겠지만. 그래서 오늘 윤총관 남아서 공부하고 한다고? 몇 시까지? 저도 시간 재고 있네 또. 이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응? 아니, 여기 제일 저기 마청이 남아서 매일 저까지 공부하고 가잖아. 좀 저도 대단할 못해. 마청 갈 때 가, 그럼. 여친이 있어, 없어? 여친도 없는 애가 뭘 일찍 가려고 그래. 나무 송받아 가면 되지. 그렇잖아? 여기 박천현은 2월 달부터 어떻게 시간 나면 한다고 그랬으니까. 너 집에 도서실 끌었어? 근데 왜 가려고 그래?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면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그거. 그게 어디에 집중을 해. 쉽지가 않다고.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 밥 먹으면 밥 먹어야 되고,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줘야지. 하다못해 분리수거를 해달라도 분리수거 나가야 되는데, 공부하는 리듬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정리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괜찮지. 자,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할 단어는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자, 이 정책론은 시험 목차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그 다음에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 출입구 쪽에 가면은 저기 왜 시험 공고에 관련해서 거기 시험 범위가 이렇게 또 붙어 있을 때 단원에 가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는 거고, 나는 이 안에서 세분을 해서 이 안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몇 문제는 내겠다는 거예요. 4문제는 내겠다는 거예요. 4문제는. 4문제는 내는데 적게 나올 때 재작년인가는 2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많이 나올 때는 6개까지도 나와. 근데 평균 4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정책은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맞추라고 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걸 틀린다는 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어. 참고로 조세 정책에서 조세 분류를 물어봤어. 조세 분류, 종류를. 그런데 이 종류가 여러분 시험에 36회, 35회, 34회, 33회, 32회, 31회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예요. 종류를.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요?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편하게 틀리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점수 딸 데가 없잖아. 맞추라고 주는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세법 배워야 안 배워? 세법을 배울 거야. 세법도 배우는데 틀린다는 건 더 이상한 일이잖아. 응? 그러니까 자, 나올 수 있는데 선생이 체킹을 다 별표하라고 해주는 거야. 그거를 정리해라. 그럼 그거는 꼭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를 가면은 제일 처음에 부동산 문제가 나와 있죠. 그 왜 이 문제가 나와 있냐면 옛날 편제가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안에는 토지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게 필요하더라. 조세는 지원해. 옛날 편제는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바뀐 거야.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능이라고 돼 있죠. 기능이 역할이에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오래전에 번역된 거예요. 1970년에. 응?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는 게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잘못 활용하면 바로 생기는 게 부동산 문제인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강남의 집값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근데도 역대 정부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게 도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공약이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강남에 대한 집값을 다 잡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아니, 내가
원래 10억짜리인데 11억에 사가지고 지금 시세가 20억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네가 내전에 샀을 때 10억짜리 가격으로 다시 바꾸겠다라면 용납이 되겠냐고 그게. 10억짜리 11억에 살 때 대출도 6억 끼고 샀는데 어떻게 갚으란 얘기 그거를.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냅둬도 돼요. 걔네들은.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20년 전, 30년 전에 신문 기사를 봐도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10년, 20년 뒤도 역시 또 부동산 문제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 수단도 어떻게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종합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거래 규제만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세금도 매겨야겠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가면 토지 문제 나오죠. 토지 문제. 토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시장에서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인데. 그러면 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국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번에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괜찮은 토지를 다 가용자원을 해갖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게, 여기 기존에 주거지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풀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린벨트 이런 거. 근데 문제는 기존에 여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죠. 여긴 그린벨트잖아. 그럼 여기 기반시설은 이 용량만 계산해서 설치한 거야. 근데 여기 새롭게 주거지가 들어서게 되면 기반시설을 얘라고 나눠 써야 돼. 그러면 용량이 초과가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게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저게 그러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강남에서 도로 한 차선 늘리는데 한 2조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자체 힘으로도 안 되고 정부 예산을 거기다만 때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차선 늘려봐야 몇 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될 텐데. 그래서 강남의 주 도로는 계속 정체인 거예요. 그런데 주도로가 정체면 이면도로도 다 정체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름 낭비에다가 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굴러가는 거지. 걸어가도 그것도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기존은 전문가도 인정을 해요. 공급을 어차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정책은 대부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많이 하고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다 늘려주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늘려봐야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땅이 부족하면 땅값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상승되면 무슨 문제가 뒤따르겠어요? 투기가 발생하는 거야. 땅값 상승 예상돼. 그럼 투기가 예상이 돼 있으면 땅값은 또 상승하는 거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땅값이 상승하면 이게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단하게 자, 공장 용지에다 공장을 지어야겠는데 부지가 너무 비싸. 그러면 비싼 땅에다 공장 지었고 제품 생산하면 가격 비싸게 받아야 돼. 근데 비싸게 받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물건이 안 팔려. 안 팔리면 수익이 떨어지잖아. 그럼 기업은 구조조정을 다 내야 돼.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 그러면 소득이 줄어. 그럼 소비가 줄어. 그러면 경기가 침체해.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소득 분배 측정 수단이라고 있죠. 이거는 계층별 소득 분배에 관한 논리지. 그죠? 이게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가, 이 토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 소유가 편중이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계층별 소득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7위가 1인당 국민소득 7위가 캐나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걔네가 58,456불 정도가 된다 그러면 8위가 미국이 돼요. 얘네가 58,112불인가 그래요.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잖아. 그런데 얘네는 계층 간의 소득 배분이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그 차이가 적다라는 얘기인데 얘네는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이나 이런 애들은 소득이 낮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로렌스 커브라든가 지니 개수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그냥 지금은 뭐 참고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선생들이 문제집에다 막 넣어요. 문제집에다. 뭐 나중에 문제집 나오면 설명은 다 해주는데 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선례는 없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 그림이 못 나와. 왜 그림이 뭐냐면 이 출제자들이 옛날에 15회 이때는 그 출제자들이 맥을 잘 다뤄서 이런 그림도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걸 못해.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이런 박스형 있죠. 칸맥 이렇게 잘라갖고 이거밖에는 출제를 못해. 이런 그림은 못 나와요. 그래프도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인 문제예요. 양적인 거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문제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발도상국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가구 1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보급률을 100% 이런 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야 안 넘어요? 넘어요. 100%가 넘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있죠? 수도권에 50%가 새 살고 있어. 50%가.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이 집값 비싸잖아요. 절반 이상은 다 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섰지만 배분이 그렇게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배분이. 지금도 어디 재개발하는 지역을 가서 실소유주 주소지 검색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반도 없어.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질적인 문제가 들어와요. 질적인 문제라는 거는 뒤로 가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소득이 있죠. 소득은 옛날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어요. 옛날에 80년대 있죠. 80년대는 대기업 신입사원들 연봉이 한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한 5년에서 8년, 10년도 안 걸리면 작지만 내 집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연봉이 3천, 4천 넘어가. 그런데 그거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다 없다? 집 못 사는 거야. 어? 그래서 거기 측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거기 그 156페이지 가면 하단에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라고 돼 있죠. 거기 가면 슈머베 지수라고 돼 있죠. 이게 또 상식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엥겔 지수라고 배웠죠. 어? 이건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식비예요, 식비. 그래서 이게 높다는 얘기는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후진국의 빈곤 척도의 측정 지표예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표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요즘 우리는 이게 높아지고 있어. 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주로 배달 주문해갖고 많이 사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 슈어베 지수는 전체 소득 기준에 했을 때 이게 주거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거비 보조를. 그래서 우리는 주거비 보조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차상위 계층 외에 그 40% 미만인 사람들 아니면 수급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거급여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 주거급여법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2015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급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아직 파우처 제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택 바우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고 그게 도입이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 30만 원은 30만 원 정도 되나? 이 정도 보조해주는. 근데 옛날에는 100만 원에서 3계급여식으로 주면은